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나요? 자, 이게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또 완벽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뇌가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혹사를 좀 당해야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참으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혹사 당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이제 뇌가 편히 쉬었던 거죠. 그래서 고3 때 굉장히 몇 배로 이제 혹사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강의 듣는 학생들 거의 1학년, 2학년이잖아요.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서 분할해서 혹사를 좀 시키는 그럼 나중에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하겠죠. 자, 지금 갑자기 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분이 바로 이런 신경계, 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거의 뇌나 척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말초신경계의 작용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암기 위주의 그런 뇌의 작용들 같은 것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 뇌는 이렇게 신기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 같이 학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짠! 자, 여기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단촐한 구성, 여기 보시면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신경계가 분포해 있는데 그 신경계를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고 뭐도 있다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그렇죠. 말초신경계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다음 시간에는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름을 봤을 때 중추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말초신경계가 거의 출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뇌와 척수 각각의 뭐 부분들이나 기능, 역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런 신경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짠! 이게 사람의 몸을 약간 좀 투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몸에 테두리가 있고 그 중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경이 여기서 끝나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더 이렇게 끝까지 손끝이나 발끝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얇아가지고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런 하나의 기관, 뇌가 있고요. 뇌로부터 쭉 뻗어나온 척수, 여기까지죠. 척수. 척수까지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와 척수 두 개가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초신경계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뭘까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겠어요? 이렇게 얼굴 부분에 분포를 하게 되겠고 이게 목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오는 이런 신경들은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뇌가 이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척수와 이렇게 닿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척수와 만나는 신경, 척수신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연결된 신경, 뇌신경, 척수와 연결된 신경, 척수신경. 그래서 말초신경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하지만 말초신경계를 꼭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거냐면 바로 해부학적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 딱 그런 해부학적 그런 기준으로 나눈 것이 뇌신경, 척수신경이고 조금 이따가는 다른 분류 기준에 의해서 볼 건데요. 그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더 자주 보게 될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거대하죠? 거대한 그림, 큼직큼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자, 우리가 예전에도 벌써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뉴런의 종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에서 뭔가 통합하고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 뉴런이고 이런 연합 뉴런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라고 여기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는 두 가지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뇌랑 척수가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중추신경계와 닿아 있는 그런 뉴런의 종류들 그런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하게 되는데 말초신경계는 이렇게도 좀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중앙 쪽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의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정보를 바깥쪽으로 전달하는 방향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좀 우리 책에 있는 거를 그 큰 틀을 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큰 제목은 신경계가 되겠죠. 신경계. 이렇게 전체 신경기관계죠.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신경기관계, 그거를 줄여서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신경계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뭐랑 뭘로? 뭐랑 뭘로? 그렇죠.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초신경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식구가 좀 단촐하죠. 중추신경계 아래로 뭐랑 뭐가 위치한다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누구랑? 뇌랑. 누구랑? 그렇죠. 척수. 점점 또 올라가죠. 선생님 항상 이렇게 높이 있는 거는 선을 그래도 좀 잘 그리는데 점점 높이가 낮아지면 얘가 삐뚤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삐뚤어서 그런가? 선생님 그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삐뚤어졌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좀 성격이 약간 까칠해졌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힘내세요. 자, 그래서 뇌와 척수가 있다. 이 척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척추는 뭐예요? 척수를 감싸고 있는 그런 뼈를 얘기하죠. 그 안에 이제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또 두 개로 나눠 볼 건데 어떻게 나누냐면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분류를 해볼 거예요. 체성신경계라는 거랑 체성신경계, 자 이렇게 하나의 범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라는 걸로 나눠 볼 겁니다. 신경계. 자,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조금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자율적이다. 뭐와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일까? 우리가 대뇌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요. 대뇌의 명령을 받는 그런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체성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뇌의 조절을 받는. 그런데 대뇌와 관계없이 정말 나의 신체, 뇌를 딱 떼어내고 나의 그냥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조절된다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떻게? 교감신경과 교감신경. 그 다음에 어떻게?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그런 분류가 될 거예요. 다른 종류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분류 기준은 어떤 분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일까?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몸에서.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잠깐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요거를 말초신경계를요,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렇죠? 기준이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분류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디와 연결된, 그렇죠? 뇌와 연결된 무슨 신경? 뇌신경. 뇌신경과 그 다음에 어디와 연결된?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은 12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로부터 뻗어나오는 신경은 31쌍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됐을 때는 뭐 12월 31일 해가지고 1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그냥 틀을 잡아드리면 이쪽이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중추신경계보다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좀 이제 제외되고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는 여기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중추신경계까지만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쑥쑥 지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바로 누구?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일단 뇌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짠! 이게 바로 뇌의 구조인데 우리가 사실 뇌라고 하면 이 가장 큰 부분, 대뇌만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뇌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중추신경을 이렇게 이렇게 뇌 부분과 그 다음에 척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척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림이죠. 일단 대뇌, 이렇게 가장 큰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린 소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에 달려있는 간뇌와 요 간뇌 아래에 달려있는 중간뇌, 그 다음에 그 밑에 뇌교, 그 밑에 연수. 그래서 방금 선생님들 누군가요? 선생님이 요렇게 이름을 소개한 순서대로 해서 요 각각의 기능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일단 대뇌부터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죠? 대뇌를요, 약간 조금 잔인하지만 이렇게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 잘라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일단 굉장히 뭐가 많아요? 겉부분에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그런 그림이다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주름이 많은 구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가 굉장히 넓다. 그렇죠. 표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구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죠? 바로 소장의 융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폐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글동글 생겨서 굉장히 표면적이 넓은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뇌 역시 겉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표면적이 넓은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뭔가 색상으로 그 구분을 좀 크게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실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회색질이라고 부르죠. 색깔로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하얀 부분을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겉질, 속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겉부분과 속부분. 용어가 너무 어렵나요? 자, 이렇게.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이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뉴런을 좀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요 뇌 같은 경우에도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뉴런 중에서 이 신경세포체가 주로 모여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회색 색깔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돌기들, 축삭돌기나 이런 신경섬유들이 모여있는 경우는 더 백색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뇌에서 이 겉에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냅스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뇌의 역할을 좀 따져보면 첫 번째로 일단 감각과 수위 운동을 담당합니다.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다. 자, 감각은 이해가 되겠죠? 감각기에서 들어온 어떤 정보를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수위 운동은 뭘까요? 우리 비슷한 용어 앞에서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근육 부분 하면서 무슨 근? 수위근. 우리가 골격근은 수위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위가 의미가 뭐였죠?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수위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하는 운동을 수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걸어가야지, 뭐 눈을 깜빡거려야지, 그다음에 뭐 어디를 뭘 해야지, 뭘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수위 운동인데 불수위 운동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만졌더니 나도 모르게 손이 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대뇌의 명령을 받는 운동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등사고에 중추가 돼요. 고등사고. 사고를 담당한다. 이런 고등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언어라든지 머리 막 쓰는 거, 추리. 그 다음에 뭐 상상.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대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겉질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겉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겉질. 잠깐 이렇게 비쳤다가 다시 올 거예요. 자, 밀당 여러분들과. 그래서 겉질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겉질을 또 나눠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질을 일단 하는 기능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겉질.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능에 따른 구분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감각령, 령. 그 다음에 연합령. 그 다음에 운동령. 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름 그대로예요. 감각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감각기에서 그렇게 그 전달받는 정보를 여기서 이제 수용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감각신경으로부터 뭐 우리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감각신경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감각령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감각령도 이 대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감각령을 이루는 뉴런들은 무슨 종류의 뉴런이다? 감각뉴런? 아니죠. 이건 감각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뉴런이니까 연합뉴런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감각의 연합령, 운동령 모두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사소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정보를 어떻게? 어디로? 연합령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연합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런 받은 그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요. 종합하고 분석한다. 분석하고 끝? 아, 그렇구나. 이런 정보가 왔구나. 끝? 그러면 안 되겠죠. 적절한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령으로 어떻게 명령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가 왔으니까.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합령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그러면 이렇게 연합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운동령은 이 명령을 누구에게? 그렇죠. 운동신경, 운동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연합령은 딱히 어디서 감각 정보가 오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냥 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추리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그래서 고등 정신 능력과 관계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뇌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자, 보세요.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그럼 뇌의 앞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 앞부분. 그렇죠.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앞부분. 자,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 머리의 꼭대기다. 그렇죠. 정수리 정자를 써서 두정엽.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요? 옆부분. 머리의 옆부분. 그렇죠. 두측엽 아니고 측두엽이에요. 측두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부분. 그렇죠. 뒷부분이다. 후두엽. 전두엽, 후두엽. 세트죠. 요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림 쪽으로 이동. 짠! 요게 네 부분을 나눈 건데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컬러풀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색깔을 칠한 거죠. 그래서 앞부분인 전두엽은 아름다운 이런 그 민트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뭔가 갑자기 그 피스타치오 그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색깔인데. 자, 그 다음에 머리 윗부분 두정엽. 그 다음에 옆부분 측두엽. 그 다음에 이렇게 뒷부분 후두엽.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어때요? 여기 부분마다 뭔가가 막 써 있어요. 이게 그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위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귀 옆에 있는 부분이 측두엽이죠. 요 옆부분. 옆부분이니까 여기 청각을 담당한다. 귀 옆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은 어디 달려있어요? 눈은 한 이쯤 달려있겠죠. 이렇게 띠용 이렇게 눈이 달려있는데 눈에서 온 정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후두엽 쪽에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여기 운동 겉질과 체감각 겉질이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정보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감각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뭔가 사고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전두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분별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 옆에를 보시면 뭔가 무시무시한 그림이 나와요. 짠,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넣어본 그림인데 교재에는 없고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피니어스 케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의 요 머리를 관통했던 그런 쇠 막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관통해서 여기 뺨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머리를 뚫고 나왔어요. 실제로.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철도 그 공사를 하다가 그런 폭발을 통해서 쇠막대가 날아간 거죠. 날아갔는데 여기 이렇게 박히게 된.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저 사람은 죽었겠거니 했는데 몇십 분 있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생명과 그 관계가 있는 직결되는 부분은 좀 피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거를 간신히 제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몇 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성실하던 사람이었던 케이지가 굉장히 난폭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시비 걸고 뭐 무계획적이고 게으르고 이런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를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냐면 이 뇌 부분마다 뭔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두엽의 어떤 그런 뭐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저런 부분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이후에는 너무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젊은 나이에 사망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사람의 증손 조카, 그러니까 친척이죠. 이제 증손 조카가 뇌를 연구하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겠죠. 아무래도 후손이.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운동 겉질하고 체감각 겉질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짠,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 구불구불한 표면마다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담당하고 있는 부위마다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는데, 이게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체 기관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표면적이 좀 다른 비율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많은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운동 겉질에서 표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 운동하는 그 기관의 난이도, 뭔가 이렇게 운동하는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무릎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정교하게 사용할 일은 없는데 손이나 얼굴 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체감각을 보시면 체감각 겉질 쪽도 마찬가지죠. 그쪽에 감각기에 얼마만큼의 감각신경이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비율이에요. 우리가 그 손을 움직이는 쪽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신 거죠. 근데 얼굴 쪽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표면적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뾰족한 침 2개를 해서 이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2점으로 느끼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한 점인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2점으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재보면 얼굴이나 입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벌어져도 2점인 것 같다 인지를 하는데, 여기 머리 꼭대기 같은 좀 둔한 부분, 여기 팔꿈치 같은 부분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해도 1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랑 해보세요. 이게 뾰족한 거니까 조심하고 이게 찌르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156페이지에 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짠! 계속해서 대뇌의 부분마다 어떤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실제로 뇌의 활성도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랬을 때 말을 들을 때 듣는다는 건 어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 측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이 활성화될수록 이렇게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그림이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본다. 보는 거, 시각과 관련된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뒤에 맺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후두엽 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여기 실제로 이게 운동 그 겉질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말을 하는 부분 이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말을 만들어낼 때는 언어나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이렇게 전두엽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다 외워야 되나요?
우리 심학습 거기 있는 밑에 뭐 활성 영역이 어딘지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 큰 틀로 뇌 부분마다 하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그 그림을 또 넣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즘 여러분들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어떤 내용들을 올려주고 있냐.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가 어떤 분야 쪽으로 진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알고 있는 게 생명과학과를 가거나 그래서 순수 학문, 생명과학에 대한 순수 학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의대, 약대, 간호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유전공학 그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이 거기서 이제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이런 뇌과학 쪽으로 공학과 연결돼서 많은 부분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조금 더 내가 생명과학에도 관심이 있는데 공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에 연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동 능력에서 이상이 생기는 그런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걸렸을 때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게 심뇌 자극기라는 건데요. 심뇌 자극기라고 여기 쭉 해서 침을 여기다가 뇌의 한가운데다 꽂습니다. 여기 이제 오는 부위가 우리 간내 쪽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꽂아서 우리가 필요한 때 여기서 계속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게 이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뇌에다가 이런 전극을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쭉 연결돼서 여기 심습니다.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쇄골 있는데 여기는 옷을 입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런 너타가 출혈이 너무 과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기계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이제 볼록 튀어나와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아직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의 부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전생맹인 사람 중에 하나인 닐 하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입니다. 전생맹. 전체적으로 색깔을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달려있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게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두개골과. 그래서 앞에다가 색깔을 대면 어떤 주파수의 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색깔을 소리로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렇게 자기의 그 감각의 한계를 극복해낸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좋은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본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대뇌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다른 뇌에 대해서도 조금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자, 대뇌 클리어. 대뇌 클리어. 자, 두 번째. 누구를 하고 싶다고요? 대뇌 다음에 대뇌의 미니어처, 소뇌를 좀 공부를 해보자. 소뇌 같은 경우에는 대뇌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뇌 어떻게 생겼죠?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고, 그쵸?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고 뭔가 쭈글쭈글하고 뭐 이런 모양인데 소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대뇌의 기능을 도와요. 어떻게 돕느냐? 바로 대뇌에서 무슨 운동을 조절한다고 그랬죠? 수위 운동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죠?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정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 운동이 정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돕는다. 도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대뇌에서 어떤 물건을 던져라 라는 수준의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소뇌에서는 어떤 강도로 어떤 힘의 이제 어떤 근육을 조절해서 이렇게 정확히 던지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하는 일은 평형을 유지해줘요. 평형 유지. 평형 유지. 그럼 지금 상태가 평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평형 유지하는 걸 기여를 하는 건데 그런 정보를 얻어내는 감각기관은 어딜까요? 평형 감각에 관련된. 어디에? 귀에 있어요. 귀의 전정기관, 반고리관 이런 것들이 그런 평형 감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여기서 그걸 바탕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뇌입니다. 대뇌의 미니어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간뇌 얘기를 할 거예요. 간뇌. 간뇌는 이름이 왜 간뇌일까요? 중간에 껴있어서. 그쵸. 여기 이렇게 껴있는 간뇌. 근데 간뇌의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항상
학생들은 아닌 것 같다고 우겨가지고 선생님이 또 우겨볼게요. 자, 간뇌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닭처럼 생겼어요. 닭.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닭, 머리, 눈, 부리, 그다음에 여기 달린 벼슬까지 닭처럼 생긴 게 간뇌입니다. 이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닭처럼 생긴 간뇌를 이렇게 좀 부위를 나눠보면 이 윗부분인 시상과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인 시상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 말 그대로 시상의 아래쪽이다 해서 시상하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래도 위치상 그 대뇌의 바로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정보를 대뇌로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대뇌로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시상이 하는 일이고요. 시상하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예요. 자율신경계가 아까 뭐였죠? 자율신경계. 우리의 몸이 대뇌와 상관없이 뭔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율신경계인데 그걸 조절하는 건 대뇌가 아니라 바로 이 시상하부가 한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 시상하부에 의해서 바로 항상성이 조절됩니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도 얘기하죠. 항상성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이 뒷부분에 항상성 조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뇌에서도 사실은 시상하부가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그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죠? 바로 뭐 혈당량이라든지 뭐 굳이 적진 말고 혈당량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간뇌의 시상하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상하부 아래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닭벼슬 모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뇌하수체 여기다가 적을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뇌하수체가 달려있죠.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이렇게 쫑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서요. 다른 부분에서도 몸 전체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내분비샘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역할을 조절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내분비샘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여기 뇌하수체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항상성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게 될 테니까 지금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간뇌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간뇌예요. 중간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간자를 빼요. 그래서 중뇌라고도 합니다. 중뇌. 근데 중뇌라고 하니까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대중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가 제일 크고 중뇌가 그 다음에 소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뇌가 사실은 뇌에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그런 작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뇌는요. 이렇게 중자를 하나 그려볼까요? 가운데 중자 이걸 그리고 너무 위아래 길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모양을 좀 변형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랑 닮았어요? 눈이죠, 눈. 선생님 이거 맨날 우기는데 안 닮았다고 하는데 자, 눈이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일들을 중뇌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눈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안구의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빛의 양에 따라서 홍채가 조절되는 홍채 조절, 동공 크기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중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뇌가 손상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응급실에 치료 환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에다가 이렇게 빛을 쬐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는 반사가 일어나요. 내가 선생님이 동공을 좀 작게 해볼까? 크게 해볼까? 이렇게 대뇌로는 되지 않고 이 중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데 그게 중뇌가 손상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뇌가 손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하나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뇌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소뇌와 함께 협업을 해서요. 함께 협업해서 같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지금 내가 이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중뇌에서 하게 됩니다. 중간뇌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뇌교는요. 여기 중뇌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뇌교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은 뭐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은 뭐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뇌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연수
그렇죠? 그래서 뇌교 밑에, 그 다음에 척수보단 위에. 그래서 뇌의 가장 말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가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뇌 얘기하면 주로 대뇌만 얘기를 하는데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을 조절합니다. 아까 그 피니어스 케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대뇌를 그 막대가 관통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만약에 이 연수를 관통했다면 바로 이제 즉사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수가 생명과 직결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름만 뭐 하나씩 들어도 연수 정말 중요한 내용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어우, 어마어마하죠, 위력이.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호흡 운동. 끝났네. 우리 연수 없으면 안 되겠네. 그죠?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을 이렇게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소화액 분비. 소화와 관련된 일도 하게 됩니다. 분비. 이렇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연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하냐면 이번에는 입을 좀 생각해 주세요. 연수와 관련된 일은 이런 것도 있지만 입과 관련된 일들. 예를 들어서 기침하는 거. 그 다음에 재채기. 그 다음에 하품. 그 다음에 침 분비. 이런 것들에 이제 조절하는 그런 중추로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수가 하는 일이었다. 자, 그런데 이 연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래로부터, 척수로부터 어떤 신경이 그 정보를 전달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신경이 이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부터 온 신호가 사실은 좌뇌로 가게 되는데 그 교차가 연수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 100% 다 연수는 아니고 주로 대부분 연수에서 그런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서 그렇게 좌우가 바뀌어서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체가 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57쪽 위에 부분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척수. 그죠? 이제 남은 척수. 척수야.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척수의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복잡해. 겁먹지 마세요. 복잡하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대뇌고요. 대뇌. 여기 뭐예요? 연수죠. 여기까지 연수예요. 이거 뇌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척수는 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척수를 의미하고 있다. 척수의 단면을 보시면 H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H자 모양. 그리고 겉질과 속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척수의 겉질과 속질 역시 겉부분과 속부분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의 색깔의 그 배합은 아까 뇌랑은 반대입니다. 아까 뇌에서는 이 겉부분이 더 진한 색깔이었죠. 왜? 거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밀집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이제 정보의 종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은 백색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색깔이 반대죠. 그래서 겉질이 무슨 질? 겉질이 오히려 백색질이고 그 다음에 속질이 그렇죠. 회색질이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많이 위치한다? 바로 이 속질에 많이 위치하니까 이런 곳에서 정보의 종합 같은 것들이 주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척수가 하는 일은 뭘까요? 척수의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동 통로가 돼요. 어떤 말초신경계와 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계와 이렇게 온몸 말단에 있는 말초신경계와 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척수에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반사의 중추가 돼요. 근데 그 반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이 척수가 중추인 반사도 있고 뭐 연수가 중추인 반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피반사. 도피반사가 뭘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딱 만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내 손이 이렇게 뻗어요? 그렇진 않죠.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뜨거 하면서 떼면서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도피반사, 다른 말로 회피반사입니다. 또 다른 걸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앞정을 밟았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다리를 탁 들게 되죠. 그것도 바로 하나의 도피반사, 뭔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반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릎반사, 여러분들 아는 거. 무릎을 고무망치로 탁 치면 이 무릎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무릎 반사 같은
반사에 중추가 됩니다. 반사 등에 반사 중추가 된다. 이 반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반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뭐 뜨거운 걸 만졌어요. 만졌는데 뇌까지 갔다가 판단 내리고 다시 오면 너무 늦으니까 내 몸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지우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앞쪽이 배 쪽, 이 뒤쪽이 등 쪽. 그래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등 쪽으로만 들어와요. 등 쪽으로. 이 척수를 이렇게 등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후근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신경들은 등 쪽으로 들어오는 후근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반대로 운동신경,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기에, 반응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운동신경은 앞쪽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전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비춰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그렇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해보면 뒤로 들어오는 쪽은 다 감각신경이고 앞으로 나오는 쪽은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부학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척수에 대한 그림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짠. 만약에 이 감각신경, 요 후근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감각기로부터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여기 감각신경은 멀쩡한데 여기 전근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뭔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어떤 특정 부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도 문제의 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근을 통해서 감각신경이 정보를 전달하면 이렇게 쭉 따라서 전달이 대뇌까지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연수에서 한번 교체가 일어나는 그림까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척수의 단면과 흥분의 전달 경로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 뒤로 한 단계 넘겨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의식적인 반응과 반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했지만 그 158페이지에 중추신경계의 기능 정리와 그 밑에 있는 식물인간, 뇌사의 비교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식물인간과 뇌사, 식물인간과 뇌사부터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식물과 같은, 둘 다 혼수 상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뇌의 어느 부분까지 손상이 됐느냐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대뇌에 손상이 생긴 경우, 그래서 뭔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뭐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나머지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과 직결된 그런 뇌기관들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중뇌, 뇌교, 연수 이런 부분들은 기능이 멀쩡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 공급만 해주면 돼요. 영양분 공급만 해주면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심장박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식물인간은 나중에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비가역적 혼수 상태라고 표현하죠. 혼수 상태는 혼수 상태인데 비가역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역적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 뇌사는 뇌 전체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박동하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호흡장치,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뇌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했다고 판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림 보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각각의 구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굉장히 민둥민둥한 그림이 나오는데 자, 제일 큰 부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뇌라고 하고 뭘 담당하나요? 감각과 운동에 중추가 되면서 그다음에 고등 정신 활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게 대뇌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어처, 소뇌. 소뇌 같은 경우는 대뇌의 작용을 보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뇌에서 어떤 수위 운동의 명령을 내리면 그게 정교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뇌고, 또 하나 역할? 그렇죠. 평형 감각을 이렇게 담당합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게 소뇌의 역할. 자, 그 다음에 감뇌 봅시다. 감뇌는 크게 어디랑 어디로 나눠지고, 그렇죠. 윗부분인 시상과 시상 하부로 나눠지고, 시상은 이렇게 그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상 하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된다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시상 하부는 나중에 다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감뇌 밑에 있는 제일 작은 부분, 중뇌, 중간뇌라고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뭐를 조절하는? 모양을 떠올리나 그랬죠? 그렇죠? 눈과 관련된 일들, 홍채의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뇌와 협업해서 뭐를 한다고요? 그렇죠. 또 평형 유지를 담당한다 하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교는 명칭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뇌교다. 그래서 그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연수죠. 연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지만, 미끈미끈해서 별 역할 안 하게 생겼지만 생명과 직결된 일을 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연수입니다. 연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보면, 일단 헐트빛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심장 박동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거, 그렇죠? 호흡 운동도 조절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뭐 있다고요? 뭐 있다고? 그렇죠.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와 관련된 일도 한다. 그 다음에 입과 관련된 어떤 반사들을 그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침, 재채기, 하품, 침 분비, 그 다음에 이제 눈물 분비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연수의 역할이다. 자, 여기까지가 뇌에 속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척수를 정리를 해보면, 척수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이 말초신경과 대뇌를, 사실 다른 뇌들도 있으니까 뇌라고 표현합시다. 말초신경과 뇌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의 중추? 반사의 중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빠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중추로서 작용하는 것이 척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무슨 신경계요?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각의 뭐 역할을 제시해놓고 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그래도 하나씩 정리 좀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대뇌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 뇌와 척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조금 이제 무겁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수강 후기에는 뭐 이런 게 재밌었어요, 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진로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런 분야도 있다 하는 거. 다른 분야도 찾아가지고 수강후기에 올려주면 다른 친구들하고 또 공유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 정보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